규제를 싹 다 풀어줘서 반등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정부에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어요. 여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도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꽁꽁 묶여있던 부동산 규제 완화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고요. 여기에는 향후 주택 방향에 아주 중요한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그 많던 부동산 규제를 23년부터는 싹 다 풀어준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걸 정리할 거고요. 또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렸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지금까지 아주 꽁꽁 얼어있던 이 부동산 분위기를 과연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중요한 내용인 만큼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실 파일은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게 브로셔로 만들어드린 자료가 요거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따로 보도한 취득세 중과 완화의 자료에 관한 자료는 요건데, 요것도 다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될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 원문을 살짝 보면 23년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타이틀로 장수가 좀 많아요. 총 64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12페이지 여기부터 내용을 볼 건데, 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드릴 거를 요거를 멈춰 두시고 한 번씩 쭉 보세요. 여기까지. 자, 이번 발표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실수요자, 그리고 다주택자,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먼저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보면요. 첫 번째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규제지역은 이렇게 되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의 과천시, 성남시의 분당구, 그리고 수정구, 그리고 광명시, 그리고 하남시 이렇게가 규제지역인데, 이곳들 중에서도 규제지역이 해제될 수 있다. 이 내용을 암시한 거고요. 주택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러니까 상황 봐가면서 풀어주겠다 요 말인데,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서울도 규제지역이 풀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규제 완화의 끝은 강남 3구까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2003년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요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과도한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를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요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시장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단 발표는 하지만 항상 여지를 주죠. 그래서 5년 이전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2003년 초에 별도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할 건가 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 가격이 좀 낮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분상제에 적용이 됐다 그러면 팔 수 없는 전매 제한 기간을 뒀고, 이 당첨된 아파트에 꼭 입주해야 되는 실거주 기간을 뒀는데, 이게 청약에 당첨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당첨된 아파트가 투기성이 있던 없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잖아요. 이게 비단 당첨된 요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와 연결되는, 예를 들면 여기 있다 열로 가야 되고 또 여기 있다가 열로 가야 되는 분들, 이 순환 고리가 망가지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같은 분위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3년에 이게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고 있는 분들, 전매 제한 규제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소급부로 적용을 해서 요것들을 아마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23년 초에 별도로 발표가 되면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진작 풀어줬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전매 제한 규정이나 실거주 의무 때문에 청약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본 거고요. 다음은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유주택 주담대 완화라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는 대출이 있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담보로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땡기기 위해서 받는 대출을, 그 대출을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이라고 하고요.
내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집에 임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집에는 임대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을 건데 이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 요런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주택 주담대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주택 구입할 때랑 마찬가지로 동일한 LTV를 적용을 받다가 지난 정부에서 이거를 1억으로 제한을 했었거든요. 이 1억을 2억으로 올려줘서 지금은 2억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현재 2억 원인 거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를 현재는 2억 원인데 요걸 폐지하겠다. 그 말이 요 말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 임대로 살고 있다가 내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내가 이 집에 입주를 하고 싶은데 보유주택이다 보니까 대출이 안 돼서 입주를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이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 월세를 주고 나는 다른 집에 또 임대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유로웠는데 이걸 막았었는데 이걸 다시 풀어주는 거죠. 자, 요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가져오게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대환 대출까지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게 원래 4억이었어. 내가 살 때 4억이었고 LTV가 70%가 적용이 돼서 이 당시에는 뭐 규제가 없었으니까 70%가 적용이 됐겠죠? 그럼 47에 2억 8천을 대출을 받고 1억 2천을 내 돈을 투입해서 요 집을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억짜리 집이 이게 7억이 됐어. 담보 가치가 7억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이게 참 돈이 되는 얘기거든요. 4억짜리가 이렇게 7억짜리로 오르면 사람들은 이 집이 팔리네 안 팔리네 나중에 뭐 엑시트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성이 있는 곳에 이런 집을 갖고 있다면 이게 팔리건 안 팔리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출이 풀리냐 안 풀리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요 집을 현금화 하려면 7억에 팔 생각만 하고 7억에 안 팔리면 요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7억에 안 팔리면 내 돈 1억 2천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담보 가치가 7억으로 올라가고 LTV가 만약에 70%가 계속 적용이 되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77에 4억 9천으로 올라가잖아요. 내가 들어간 돈은 그대로 1억 2천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많이 안 할 텐데 당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금리가 안정이 되면 분명히 2억 8천의 대출을 4억 9천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죠? 2억 1천만 원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라고요. 이게 또 한 집이 아니잖아요.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돈들이, 이거 있잖아요. 이 돈들이 지금 당장 말고요. 지금 당장 생각하면 또 답이 안 나온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요 규제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 이건 앞으로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도 생각하는 건 맞는데 요거로 결론을 지는 게 아니고 이 방향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꽁꽁 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풀릴 때도 여러 가지 완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바닥을 다지다가 한순간에 풀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고 이건 볼 필요도 없어 라고 결론 짓지 마시고요. 지금 분위기일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질 때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록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게 그때 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들에게 LTV를 상향해주는 방향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지없이 시장 및 가계 부채 여건을 보완하며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라고 여지를 또 남겨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고요. 다음은 여기에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요건 제가 요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렸었죠.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여기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요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앞으로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릴 내용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2023년부터 저는 요 금액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요 금액 이하대의 주택들 있죠.
9억 이하의 주택들, 이 주택들의 분위기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 9억이란 주택 가격도 중요해졌다. 이전에는 이걸 우리가 6억으로 봤잖아요. 6억이 이제 9억까지 상향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실수요자분들에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고, 그리고 이 9억 이하의 주택 가격이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을 위해서 공시가격과 관련된 국민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거는 보유세 부담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근데 이건 어차피 1주택자분들에게는 다주택자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서 요걸 좀 주목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설명드린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가 완화가 돼서 여기서 나올 이 돈들 있잖아요. 요 유동성들과 여기서 나올 유동성들, 요것들이 흘러갈 곳.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방향에 한번 주목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수요자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다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분들에게 먼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좀 보니까 이 자체를 좀 비난 성향을 띠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주택 가격이 다 오르니까 대출 받아서 이 집을 사라는 거냐 마냐 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주택 가격이 뭐 올랐는데 얼만큼 떨어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6억이었는데 이제부터는 9억 이하 아파트에 대출이 좀 더 수월해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수요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늘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대출을 받고 싶었는데 대출이 안 돼서 못 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실수요자 중에서. 근데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사고 싶었는데 취득세 때문에 못 샀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지금 금리의 지금 상황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으로 이 미래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취득세를 줄여줌으로써 어느 시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들이 요소들과 결합이 돼서 그럼 나도 한번 사봐? 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단 말이고, 이건 이 요인들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고, 이 말은 결과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좀 나가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자료에 들어있는데요. 지금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 비조정으로 나누죠. 조정지역 2주택부터는 8%, 12%, 12%고, 법인은 무조건 12%고요.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 12%예요. 근데 요게 이제 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 주택자는 8%였던 게 요렇게 일반 세율로 기본 세율로 바뀌는 거고, 3주택자는 12%였던 게 6%로 바뀌는 거고, 법인은 무조건 12%였는데 6%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비조정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4%, 6%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 이렇게 바뀐다고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 볼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아니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도요, 일단 2주택이 되려는 경험 있는 수요자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부터는 이분들이 지금 시중에 있는 급매나 금매를 급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그런 물건들을 이분들이 소화해 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제 부동산에 들르신다면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장님, 혹시 지금 1주택인데 요거 2주택 취득세 완화됐잖아요. 중과 완화됐는데 그래서 2주택 하려는 분들 많으세요? 요걸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요거를.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도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 지역이 해제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자꾸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놔요. 어쨌든 규제 지역이 해제가 안 된다는 거는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고,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는 거는 분위기가 지금처럼 계속 안 좋다는 건데, 분위기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에 따라서 2주택을 되려는 수요들이 이 주택자 다음 분들 3주택, 4주택 뭐 이런 분들은 요 뒤에서 말씀드린 주임사 쪽으로 더 유인하기 위해서 이걸 안 내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건 뒤에서 더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지금
혹시라도 더 좋아진다면 저도 기본적으로 23년에는 분위기가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분위기가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더라도 야금야금 급매물을 잡아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될 것 같고, 이걸 지금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분들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이분들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분들이 잡는 것도 극급매나 극급매고,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급급매이기 때문에 겹치잖아요.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분위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분위기가 살아날 거냐, 안 살아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분위기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금리도 떨어질 거고, 언젠가는 분위기가 살아날 건데, 그때 되면 지금의 이 급급매는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근데 만약에 제가 진메달이 내가 1주택자야. 만약에 지금 1주택인데, 제가 아들이 둘인데 우리 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커가고 있어. 그럼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아무것도 모른다고 쳐도 돈이 조금 있으면 그냥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뭐 하나 사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 1주택자분이 지금 같은 시기에 그냥 부동산 가서 적어주세요 하고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급매 놀이지. 그래서 강조드린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럴 것 같고요. 여기는 뭐 6%나 12%나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에는 이게 초기에는 8%를 감안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당국에서는 이 6%를 더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취득세 혜택을 준다든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더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영상이 또 많이 길어지네요. 지금 이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이게 예상하기로는 2월 예상인데, 요때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 22년 12월 21일로 소급 적용을 해준다는 건데요. 지금 1주택자분께서 요 조정 지역에 2주택자가 되신다 그러면 일단 지금 8%를 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 세율을 내도 돼요. 그럼 여기를 해야 되겠구나. 3주택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12%를 내잖아요. 12%.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 6%니까 일단 지금은 12%를 내시는데, 나머지 6%는 요 법이 통과되면 그때 소급 적용해서 환급해 줄게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할게요. 자, 요거 다들 아시잖아요. 23년 5월까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했잖아요. 요걸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셨던 그대로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요걸 또 따로 23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을 또 따로 만들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없다고 치고, 일단 다주택자분들의 양도세 중과는 24년 5월까지는 중과는 안 된다. 연장됐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거 주목하셔야 돼요. 요거. 다주택자분들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집을 샀다가 1년이나 2년 내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단기 양도라고 하는데, 요 단기 양도에는 또 중과가 됐었어요. 요 중과를 줄여주겠다. 요 내용이거든요. 자, 그게 요건데요. 현행은 분양권을 1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70%,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했든 2년 이상 보유했든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60%를 적용했고요. 입주권은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1년 안에 팔면 70%의 양도세를, 그리고 1년에서 2년 내에 팔면 60%의 양도세를 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과는 요게 다른 거죠. 분양권은 2년이 지나서 팔아도 60%, 입주권은 2년이 지나게 되면 일반 누진세를 그냥 적용하는 거고, 그리고 집을 사서 짧게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을 사서 1년 내에 팔거나 2년 내에 파는 사람들, 이런 다주택자들도 이렇게 70, 60%의 양도세를 적용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분양권은 1년 내에 양도하면 45%, 1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일반 누진세율이 되는, 일반 세율이 되는 거예요. 일반 세율. 그리고 입주권과 주택 단기 양도도 1년 내에 팔면 45%인데 1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로 된다. 일반 누진세 있잖아요. 과표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누진세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양권은 손피라 그래서 내 손에 뭐 얼마만 지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양도를 하고 했었거든요. 여기를 좀 더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이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금지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는 허용해 주겠다. 대신 LTV는 30%까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자, 요게 LTV 30%가 무슨 소용이 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래도 거래가 안 살아나면 이 LTV가 더 상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요 30% 상태에서도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이제 3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대출이. 그러면 7억을 들이고 반전세나 월세를 세팅해서 지금의 금리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더 투자성이 좋을 경우에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거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결국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DSR이 버티고 있는 한 결국 이것도 자본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이런 슬픈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다주택자에 관한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혹시 중간에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주택자분들께서 지금 이 내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상황이 좋아졌는데 나 한번 들어가 볼까? 남들보다 빨리 선점해 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다면 일단 접어요. 일단 접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여기서도 거래가 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급급매를 잡는 실수요자나 아니면 2주택 포지션을 선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면 모르는데 지금 시점에서 혹시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뭐 뭔가를 선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가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은 굳이 조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 등록 임대 사업자 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지금 일단 아파트는 신규로 매입 임대 사업자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아파트에도 적용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전에는 우리가 5구 타입까지 생각을 했는데 국민주택 규모인 8호제곱 이하까지 여기까지 등록을 재개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33평, 34평 이런 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분들에게는 규제 지역 내의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들보다 확대 추진하겠다. 일단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등록 임대사업자가 나중에 부활이 되면 현행은 수도권 6억인데 요게 9억까지 상향될 거로 예상을 해본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뭔가를 비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 장기 등록 임대 사업자가 10년을 갖고 가는 건데 만약에 15년을 갖고 가게 되면 수도권 9억까지, 15년을 갖고 가게 되면 9억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안 하지. 이거는 힘들지. 이게 10년도 힘든 건데 15년은 더 힘든 거지.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걸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본 많은 사람들이겠죠. 지금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 어차피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가 되니까 진짜 괜찮은데 9억 이하라면 15년 묻어둘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보고 조금 실망했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이 장표를 갖고 왔는데 가격을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고 이번 장에서 유독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근데 지금 먼저 유동성이 죽었고 지난 정부의 규제들에 더불어서 급격한 금리 상승, 이것 때문에 수요도 죽었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인 게 이 수요가 죽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많아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정확히 여기서는 이 공급인데 이 재고주택의 공급이 남아 보이니까 신규 주택 공급까지 남아도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데는 더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거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건 지금 남아도는 신규 입주 물량 걱정이 아니고요. 왜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미분양을 걱정할까? 왜 지금같이 공급이 남아돈다는 이 시점에 미래의 공급까지 신경을 써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오히려 더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신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발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제 정부 정책은 규제에서 완화로 완전히 돌아선 거고요. 대출과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했고요. 청약 제도도 손을 볼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 남았잖아요. 금리. 지금 이 금리가 멈추든 내려가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이 돼야, 예측이 돼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금리가 해결이 돼야 수요도 늘어날 거고, 유동성도 지난 코로나 장만큼은 아니지만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매매든 임대든 지금보다는 살아나겠죠. 그럼 분명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금리가 영향이 없다 그러더니 왜 이 금리가 지금 매매와 임대와 수요와 유동성까지 다 연관을 짓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려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금리가 급격하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 임대료를 금리가 이겨버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어치인데, 내가 은행에 넣어놓는 돈보다 세를 주고 받는 임대료가 더 커야지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역전이 됐다고, 역전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금리 상태가요, 완전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든요, 여기서 멈추든요, 내려가든요, 얘가 어떻게 해결이 되면 그 위에 임대료가 올라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월세 수요들이 전세 수요로 옮겨가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영상에서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란 말씀, 이 말씀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 200번, 300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세 가격을 안 보고 매매 가격만 계속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동성이 빠진 이 시점, 실수요자들이 장악하는 이 시점에서는 전세 가격이 만들어준 결과물이 이 매매 가격이거든요. 제가 일단 요거에 대한 영상도 다시 자세히 만들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일단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럼 지금 이런 방향성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궁금한 거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등이 올 거냐 말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반등이 오려면 이 다주택자나 등록 임대사업자분들, 그러니까 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세 가격을 보고 들어온다고요, 전세 가격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투자금이 줄어들어야 들어오는데, 지금은 전세 가격을 보면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요, 이분들이 들어갈 단계가.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포지션이라면 좀 더 기다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반등이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반등이 온다 그래도 요건 요 전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꺼진다고요. 근데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세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역전세까지 맞으면서는 안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또 요 전세 가격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여러 개의 영상을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 심리 남았잖아요, 심리. 분위기가 살아나려면 요 심리가 일단 살아나야 될 텐데, 요 심리는 언제 살아날까요? 요걸 많이 잘못 생각하시더라고요. 요 심리는 가격이 올라가야 살아납니다. 가격이 올라가야.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심리가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늦고, 반등을 기다리는 것도 늦고, 내가 좀 더 늦더라도 좋고 금매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난 좀 안정감 있게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래서 급매를 잡으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더 좋지 않나, 이 말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규제를 싹 다 풀어줘서 반등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반등이 오기 전에 이걸 잡았어야 좋은 거죠. 내 거여야 좋은 거죠. 자, 항상 응원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짐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